발췌, 전원경예술, 도시를 만나다 이엔드 민키. 4. 노르망디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 노르망디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상념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사람은 모네와 부댕의 바다 풍경을, 또 어떤 사람은 영화 쉘브르의 우산의 음악과 까트린느 드뇌부의 미모를 떠올릴 것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스펙타클한 장면과 젊은이들의 엄청난 희생이나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왜 화가들은 노르망디의 햇빛과 바람과 바다를 유난히 사랑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83. 노르망디라는 단어의 어원은 북쪽이라는 뜻이다. 노르망디는 파리의 북서쪽 해안 지방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 북쪽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은 위치 때문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바이킹 때문이었다. 84. 대서양에 접한 이 지역은 일찍부터 외지에서 침범한 이방인들에게 연이어 점령당했다. 로마인들과 색슨인들의 침공에 이어 결정적으로 9세기를 전후의 바이킹의 한 갈래인 노르만인들의 침략이 시작되었다. 해안지대여서 유난히 바이킹의 상륙이 수월했던 이 지역은 곧 덴마크의 바이킹 롤로 공에 의해 점령되었다. 롤로 공이 세운 노르만 공국이 영구히 이 지역의 지명으로 굳어졌다. 84. 롤로의 후손인 윌리엄이 1066년 영국 침공에 성공해서 영국 왕 윌리엄 1세로 등극함으로써 노르망디는 영국 왕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처럼 과거부터 노르망디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노르망디를 둘러싼 군사적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84. 윌리엄의 영국 왕 대관 이후부터 영국 왕은 노르망디의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영국 왕은 노르망디의 공작을 겸하게 되었고 이들의 지배권은 멀리 파리 인근까지 확장되었다. 프랑스는 13세기 들어서야 노르망디의 영유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어진 100년 전쟁 중 노르망디는 다시 영국군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가 수복되었다. 이 지역에 유난히 개신교도가 많았으며 프랑스가 신대륙 북아메리카를 개척할 때 많은 노르망디 지역의 주민들이 퀘벡을 비롯한 캐나다 내 프랑스 식민지로 건너갔다.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역시 노르망디인들에 의해 개척된 곳이다. 86. 현대사회에서 가장 노르망디가 주목받았던 사건은 단연 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과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주도한 1944년 6월 6일에 이 상륙작전을 통해 15만 6천여 명의 연합군 병력이 노르망디 해안의 5군데 일시에 상륙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영국, 미국, 캐나다 군이 주도해 일시에 많은 병력을 노르망디에 상륙시킴으로써 나치가 장악하고 있던 서부 전선의 전세를 일거에 뒤집자는 대담한 동시에 많은 병사의 희생을 담보한 작전이었다. 86. 화가와 작가들은 노르망디의 변화무쌍한 날씨와 그때마다 달라지는 바다의 풍경을 사랑했다. 노르망디를 그린 화가들의 이름은 모네, 부댕, 쿠르베, 뒤피 등 10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작가 플로베르, 기드 모파상, 마르셀 프루스트, 앙드레 지드도 노르망디에서 자신들의 걸작을 써내려갔다. 에트르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모파상은 어머니의 친구였던 플로베르의 가르침을 받으며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모파상 대표작 여자의 일생에서 잔느가 불현듯 그리워하는 바다는 거친 파도가 치는 에트르타와 바다와 절벽 풍광이었을 것일지도 모른다. 87.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다 풍경이 화가들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초까지 바다는 두렵고 무서운 자연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결실로 늘어난 중산층들은 가정, 직장, 교회 등의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오로지 휴식만을 위한 장소를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 비일상, 새로움, 휴식 등을 모두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닷가의 리조트 타운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 리조트 타운은 도시에서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만 했다. 그 결과로 런던 가까이에서는 브라이튼이, 나폴리에서는 소렌토가, 파리 근교에서는 옹플레르와 투르빌이 바닷가 휴양지로 부상하게 된다. 철도의 부설로 인해
이런 근교로 바닷가 나들이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90. 특히 노르망디의 바다 풍경에 대한 모네의 애착은 대단했다. 모네는 5살 때부터 르아브르에 살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향했다. 모네의 원초적인 기억과 동경은 늘 르아브르의 바닷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스승이었던 부댕 역시 투르빌의 바닷가 풍경을 즐겨 그리던 노르망디 사람이었다. 모네는 일생 동안 바다 그 중에서도 노르망디의 바다를 그렸다. 91. 햇빛과 물결의 화가이자 인상파라는 국제적인 사주의 탄생을 알린 그의 해돋이 마이너스 인상부터가 1872년 르아브르의 바다에서 바라본 일출을 그린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 대해 한 비평가는 이것은 완전히 뻔뻔한 그림이다. 아무렇게나 만든 벽지도 이보다 더 섬세하다. 고 말했지만 모네는 대상이 빛을 받아 빛나는 모호하고도 순간적인 인상을 캔버스에 포착하고자 했다. 91. 어차피 햇빛을 받는 야외의 대상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변했으므로 한 장의 그림으로는 그 변화와는 차이를 표현할 수 없었다. 모네의 이상을 표현하려면 같은 대상을 주제로 한 여러 장의 그림인 연작이 필요했다. 파리 근교 지베르니로 이사한 모네가 연작의 대상으로 처음 주목한 것은 집 앞에 쌓여있는 노젓가리 무더기들이었다. 93. 3년의 시간 동안 강박적으로 매달려 완성한 루앙 대성당 시리즈를 통해 모네는 자신을 딛고 일어서서 연작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대성당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장밋빛으로 노랑과 주황 푸르거나 회색으로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그림자는 성당을 감싸며 무한히 움직이고 한낮에는 성당 정문에 드리운 그늘이 한층 더 깊어진다. 95. 피사로, 시냐크 등이 이 시리즈의 완성도에 감탄했으며 조르주 끌레망소는 모네가 앞날을 보는 해안이 있으며 우리의 시각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준다. 나는 이 석조물을 통해 모네가 보여준 세월의 깊이에 대해 완전히 홀려버렸다. 는 격찬을 퍼부었다. 훗날 프랑스 총리가 된 클레망소는 소재가 확인된 30점의 대성당 중 14점을 프랑스 정부가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96. 화가들의 바다 노르망디는 클로드 드뷔시의 바다라는 걸출한 음악도 탄생시켰다. 드뷔시는 1905년 아내를 두고 엠마 바르닥이라는 여인과 영국 영조로 도피하는 큰 스캔들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엠마의 아들 라울을 드뷔시가 가르치게 된 인연으로 만났다. 당시 드뷔시는 로마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제법 알려진 작곡자였다. 도피 행각 중 드뷔시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냈고 충격을 받은 그의 아내 데시에르는 권총 자살을 기도한다. 이 사건으로 데시에르는 치명상을 입었고 엠마는 강제로 이혼당했다. 혼돈의 와중 드뷔시는 임신한 엠마를 데리고 프랑스를 떠나 영국의 이스트본의 호텔에 체류하고 있었다. 여기서 태어난 음악이 바다다. 음악 속에 묘사된 격정적인 파도는 노르망디의 거센 파도인 동시에 드뷔시의 인생을 뒤흔든 애정과 고통의 파도이기도 하다. 99. 5. 파리 1. 1840년의 파리. 과거부터 유럽의 도시들은 예술의 도시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여왔다. 18세기까지 단연 로마가 이 호칭의 주인공이었다면 19세기부터는 파리가 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후로 런던과 베를린 등이 예술의 메카로 등극하기 위해 소리 없는 몸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술 기행을 원하는 여행자들은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 우선 파리부터 찾는다. 파리는 예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단연 관광객 유입 1위를 자랑하는 도시다. 103. 파리의 행정은 모두 29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울이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듯 파리는 역시 센강을 중심으로 좌안과 우안으로 나뉜다. 센강의 중앙에 있는 시태섬은 최근 화재로 큰 손상을 입은 노트르담 성당이 있으며 파리는 이 시태 섬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센강의 루브르, 오르세 미술관은 둘러보고 튤르리 정원에서 사진을 찍은 후 개선문과 에펠탑으로 향한다. 좀 더 시간이 남는 이들은 몽마르트르의 사크레케르 성당을 가거나
오페라 가르니의 현대 미술 갤러리인 뽕피두 센터 등을 방문하기도 한다. 103. 유럽 대륙 서쪽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항공교통의 요지이며 프랑스 전역을 잇는 도로망과 철도망 역시 파리에서 출발한다.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와 자연재해가 없다는 사실도 파리의 큰 장점이다. 파리는 런던, 로마와 함께 오랫동안 수도 자리를 지켜온 유럽의 주요 도시다. 파리의 기원은 기원전 3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도시를 처음 건설한 켈트족은 도시의 이름을 파리시라고 붙였다. 이 라틴어 명칭이 프랑스어로 바뀌면서 파리라는 이름이 생겼다. 파리는 이미 12세기에 서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104. 1830년대를 전후해서 젊은 예술가들은 파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1874년 인상파 화가들이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폭발적으로 커져나갔다. 1900년대 초반에는 피카소를 비롯해서 모딜리아니, 아폴리네르, 마티스, 로랑생, 막스 자코브, 브랑쿠시, 사티 등 국적과 장르를 막론한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예술에 대한 희망을 찾아 몽마르트를 헤맸다. 104. 개선문은 파리의 중심부인 샤르드골 광장의 한가운데 서 있다. 파리의 모든 거리가 여기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나간다. 이 장대한 문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전쟁 중 사망한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다. 개선문의 바닥에는 1차 세계대전 중 전사한 무명용사들의 기념비가 자리 잡고 있다. 개선문에서 서쪽으로 똑바로 가면 신시가지인 라 테팡스의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라 데팡스 계문이 나온다. 106. 이 개선문은 서기 82년 완공된 로마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본떠 만들어졌다. 자신을 제2의 로마 제국 황제로 선전했던 나폴레옹은 파리 시내 한가운데에 로마 제국 황제의 개선문을 담은 그러나 그보다 한층 더 큰 자신의 개선문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생전에 나폴레옹은 개선문을 보지 못했다. 나폴레옹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실각했다. 그가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시간은 모두 합해보았자 겨우 10년이었다. 106. 1830년 7월 혁명으로 시민왕 루이 필립이 집권하면서 개선문은 다시 건설되기 시작했다. 건축 시작부터 꼭 30년 후인 1836년에야 개선문 건축은 모두 끝났다. 파리의 한가운데 있으면 나폴레옹이 세운 개선문은 곧 프랑스의 영광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었다. 보불 전쟁과 2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를 점령한 독일군은 1871년과 1940년 두 번이나 개선문을 통과해서 파리 시내를 행진했다. 107. 1840년대 프랑스 정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다. 1815년 나폴레옹 1세가 퇴위한 후 영국으로 망명해 있던 루이 16세의 동생 프로방스 백작이 돌아와 루이 18세로 즉위했다. 1824년 루이 18세는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사망했고 그의 동생 아르투아 백작이 즉위해 샤를 10세가 되었다. 형 루이 10세 18세와 달리 샤를 10세는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앙시엥 레짐으로 무리하게 국가를 돌리려 했다. 107. 프랑스 국민은 부르봉 왕가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치세 동안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던 터라 그저 안정된 정부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국민들의 심정을 알지 못했던 샤를 10세는 혁명 이전 체제의 복귀를 목표로 무리한 정책을 거듭 명령했다. 대혁명 당시 재산을 몰수당한 귀족에게 20배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측근이었던 폴리나크 백작 부인의 아들인 쥐드 폴리나크에게 권력을 맡겼다. 의회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으나 1830년 7월 샤를 10세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의 칙명을 발표하는 자살 행위를 저질러서 기껏 복원된 부르봉 왕조를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다. 108. 1848년 2월 우발적 시위로 인해 파리가 점거되고 루이 필립이 퇴위하면서 파리는 또다시 권력 부재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재정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향수를 이용한 나폴레옹 조카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1851년 프랑스의 정치체제는 또다시 제정으로 선회했다. 반세기 가까운 정치적 혼돈은 역설적으로 파리 시민들에게도 과도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7월 혁명과 2월 혁명 모두 파리 시민의 힘으로 성취된 것이었다. 1789년의 혁명까지 합하면 반세기 동안 파리 시민은 3명의 왕을 시민의 힘으로 축출한 셈이었다.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치적 격변은 시민들에게 혁신을 갈망하고 반대로 고전적인 전통을 경멸하게끔 만들었다. 109. 독일에서 유행하던 낭만주의의 파고는 프랑스에도 미친다. 프랑스 낭만파의 기수르젠 들라쿠라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독일식. 낭만주의가 프랑스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10. 영광스러운 과거를 갈망하던 독자들에게 빅토르 위고의 역사소설은 큰 인기를 얻었다. 위고는 단순히 먼 과거를 꿈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어 왕정이 붕괴한 후 프랑스의 현실을 고발하는 대작의 레미제라블을 1862년에 간행한다. 그 스스로 황제가 된 루이 나폴레옹을 경멸하며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19년이나 되는 망명 생활을 선택했던 만큼 위고는 행동하는 작가 실천적인 지식인이기도 했다. 볼테르, 괴테와 같은 지식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엘리트에게만 영향력이 있었다면 위고는 프랑스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110. 위고는 음악에 취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였다. 그는 베토벤의 열렬한 숭배자였으며 베를리오즈, 리스트와 친분이 있었다. 리스트는 직접 위고의 집을 방문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위고의 소설이나 희곡을 오페라로 만드는 시도는 그의 생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도니체크의 루크레치아 보르자, 베르디아 리골레토와 에르나니, 폰키엘리의 라조콘다 등 무려 100여 편의 위고, 희곡에 기반한 오페라가 작곡되었다. 113. 베를리오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840년대 파리 청중들은 자국의 작곡가 음악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다. 파리의 청중들은 기악에서는 베토벤, 성악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일반적으로 선호했다. 벨리니, 로시니, 도니체티의 신작 오페라들은 이탈리아에서 초연되기 바쁘게 파리에 상륙했다. 스탕달은 심지어 로시니의 생애라는 전기를 쓰기까지 했다. 파리 청중들은 이들 이탈리아 작곡가의 마르지 않은 서정적인 선율에 매료되었다. 작품 자체가 비극이라 해도 음악은 늘 아름답고 화사하다는 점도 파리 청중의 호감을 산 이탈리아 오페라의 장점이었다. 115. 카톨릭 교회인 마들렌 교회는 1849년 프레데릭 쇼핑의 장례식이 열렸을 때 관례 문제로 장례식을 연기시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쇼팽은 자신의 장례식 음악으로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연주해달라는 요원을 남겼는데 보수적인 카톨릭 교회는 여성 합창단원의 공헌을 허가하지 않았다. 장례식은 결국 쇼팽 사망으로부터 2주일 후인 1849년 10월 31일에 마들렌드 교회에서 열렸다. 117. 낭만주의가 만연하던 파리에서 쇼팽은 큰 인기를 얻었다. 그의 인기는 어느 정도 쇼팽의 고향 덕분이기도 했다. 쇼팽이 파리에서 활동을 시작하던 무렵 파리의 청중은 보다 이국적인 색다른 예술을 원하고 있었다. 거듭된 정치적 격변으로 한끗 자극받고 고무된 청중은 과감한 혁신과 새로움을 갖춘 예술을 요구했다. 117. 프랑스 대혁명 이전까지 왕실의 예술이었던 발레는 혁명 이후 대중에게 성큼 다가온 상태였다. 지젤 초연 10년 전인 1831년 마이어 베어의 오페라 앙마 로베르가 초연되었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발레 수녀들의 춤에서 발레리나 마리 탈리오니가 스타덤에 올랐다. 이 짧은 발레는 죽은 수녀들이 한밤중에 무덤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은 이들의 환상적인 춤이 당시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118. 1831년 쇼팽이 찾은 파리는 이러한 분위기였다. 이국적인 것, 색다른 것, 현란한 기교, 춤 등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 파리에서 베를리오즈, 리스트, 들라크로와 하이네가 활약하고 있었다. 쇼팽은 마주르카, 폴로네즈 등 폴란드의 민속 춤곡에 기반한 피아노 곡으로 파리 청중을 사로잡았다.
막 왈츠가 대중의 춤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던 때였다. 파리 지행들은 스페인의 세기디아, 폴란드의 폴카, 마주르카 독일의 갤럽 같은 외국의 춤에 매료되었다. 발레의 인기도 춤의 대중화에 한몫했다. 젊은 예술가들이 넘치는 파리에서도 쇼팽처럼 독특한 개성과 넘치는 기교를 과시하는 작곡가를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19. 1850년대 파리는 안팎으로 거센 변화의 물결을 맞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나폴레옹 3세는 파리를 보다 현대적이고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파리 지행들의 정치적 불만을 무마하려고 했다. 당시 파리 시장이던 오스만 남작의 도시 계획으로 인해 파리는 나날이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했다. 급격한 도시화에 반발한 화가들은 밀레를 중심으로 파리 근교 바르비종에 모여 농민들의 삶을 목가적이고도 종교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바르비종파를 이루게 되었다. 120. 1870년 보불 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포로가 되면서 프랑스의 정치 체제는 또 급히 공화정으로 바뀌었다. 왕이 사라진 파리 낭만 도시 파리에서 예술은 이제 새로운 궁정의 주인이자 숭배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24. 오페라 가르니에가 완공된 지 14년 후인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해 철로만 이루어진 에펠탑이라는 새로운 기념비가 파리에 들어선다. 모파상과 졸라, 구노 등 파리의 예술가들은 흉물스럽다고 비난하며 이 탑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에펠탑은 불과 2년 만에 완공되었으며 원래는 20년 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높은 안전성을 자랑하며 파리의 기념비적 건축물을 자리잡았다. 126. 그처럼 아방가르드적인 기념비를 과감하게 세우는 것은 파리라는 도시가 예술의 메카가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19세기 이후 파리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조들이 지치지 않고 등장했다. 동시에 파리라는 아방가르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예술가 비평가들의 격전지이기도 했다. 가장 새로운 것과 가장 고전적인 것이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어우러질 수 있다는 점은 파리의 매력이자 이 도시의 무한한 잠재력임이 분명하다. 127. 6. 파리의 카페들. 파리에는 골목마다 카페가 있다. 대략 11.000개가 넘는 카페가 파리에서 영업 중이라고 한다. 파리의 카페에는 의외로 혼자 온 사람이 많다. 그들은 커피와 바게트 샌드위치로 간단히 점심을 먹으며 카페에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고 햇빛이 비치는 날에는 테라스 자리에서 볕을 즐긴다. 저녁이 되면 이런 카페는 또 와인을 마시는 이들로 붐빈다. 전통적으로 파리 카페에는 웨이트리스보다 웨이터가 많은데 이는 라틴 계열 국가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기사도의 흔적이라고 한다. 131. 근래 들어 파리의 카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카페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개정, 그리고 카페보다는 미국의 커피 전문점을 찾는 젊은 층의 경향으로 인해 유서 깊은 파리의 카페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스타벅스가 대세라 해도 노천 카페에 앉아 뿌띠누아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는 파리 지행의 모습은 여전히 파리의 명물로 꼽힌다. 132. 몽마르트르는 187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대략 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술가들의 아지트로서 전성기를 누렸다. 몽마르트르가 시작되는 부분인 클리시가 바티올 거리에 있는 카페 게르부아에 에두아르 마네와 에밀 졸라를 필두로 한 예술가 그룹이 모여든 것도 1870년부터였다. 이들은 부르주아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스스로를 집시 같은 사람 보헤미안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마다 게르부아에 모여 격렬한 난상 토론을 벌였다. 졸라, 마네, 프레데리크 바지오, 루이 듀랑티 팡탱, 라뚜로, 드가, 모네, 르와르, 시슬리 등이 바티뇰 그룹이라고 불리던 이 모임의 단골 멤버들이었다. 133. 마네는 보스 기질이 없고 젠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으나 화가들은 늘 그에게 무언가를 배우고자 했다. 따스한 성품의 마네는 그런 후배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8살 아래의 후배 모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모네의 스타일을 인정했으며 모네의 기법을 흉내내 보트 스튜디오에 앉은 모네 같은 초상을 그렸다. 마네는 자신의 화실에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화실을 찾는 이들에게 이 그림을 사라고 열심히 설득하곤 했다. 136. 고흐는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보며 색채가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덜란드에서 주로 어두운 색채의 그림을 그렸던 고흐는 몽마르트르에서 시도했던 밝고 강렬한 색채에 대한 실험을 아르에서 완성시키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파리에서의 인연과는 고흐에게 실로 귀중한 수업 시대였다. 138. 발라동에게 구애했던 예술가 중에는 젊은 작곡가 에릭 사티도 끼어 있었다. 사티는 그녀에게 300여 통의 연설을 보낼 만큼 열렬히 구애했다. 이 즈음 사티는 몽마르트르에 살면서 카페 겸 카바레인 르샤누아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 짐노페디, 그노시엔느 같은 피아노 곡을 출판하며 막 작곡가로 발돋움하던 그는 1890년 르누아르가 살았던 코르토거리 6번지로 이사했다. 당신을 원해를 비롯한 사티의 많은 짧은 피아노 곡들이 캬바레에서의 연주를 위해 작곡된 것들이다. 139. 화가들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배웠던 어머니처럼 모리스 위트릴로 역시 그림의 천부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었다. 몽마르트르 거리를 그린 위트릴로의 그림은 곧장 팔려나갔다. 1920년대 들어서는 바다 너머 미국에까지 그의 명성이 알려졌다. 1928년 위트릴로가 국위 선양을 이유로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은 것만 보아도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화가로서의 성공과는 별개로 위트릴로는 알코올 중독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했고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며 힘겹게 삶을 이어나가야만 했다. 140. 테르트르 광장 인근에는 아비뇽의 여인들이 태어난 몽마르트르의 집단 스튜디오 세탁선이 있다. 세탁선은 화가 막스 자코브가 붙인 이름으로 원래는 공장으로 사용되던 낡고 더러운 건물이었다. 테르트르 광장에서 스튜디오로 가는 앞에 작은 개천이 있어서 센강을 연상시킨다는 의미로 붙인 치기 어린 이름이었다. 1904년부터 파블로 피카소와 그 동료들이 여기에 함께 거주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142. 세탁선의 핵심 멤버인 피카소는 스페인, 모딜리아니는 이탈리아인이었다. 당시 몽마르트르에는 외국에서 일거리를 찾아온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제2제정 내내 프랑스의 경제는 상승일로였고 외국인 이민에 대한 규제도 없었다. 이들이 19세기 말에 몽마르트르에서 그리고 20세기 초에 몽파르나스에 모여서 현대 예술의 장을 열었던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섞이면서 창조성과 상상력 대담함이 폭발한 결과였다. 142. 장밋빛의 환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어릿광대 소년 말 등을 주로 그렸던 이 장미 시대는 1906년까지 이어졌다. 그의 중요한 컬렉터인 레오와 거트루트 스타인 남매, 그리고 평생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마티스를 만난 것도 이 즈음이었다. 그러나 피카소가 단순히 파리에서 삶을 즐기는 데 그쳤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화가 피카소의 명성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탁선에서 피카소는 아프리카 미술 그리고 형태를 면과 선으로 분할하는 세잔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습작을 그리면서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20세기 미술 최대의 문제작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143. 르네상스 이후로 화가들이 늘 목표했던 바는 평면에 공간을 그리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교묘한 착시 현상이다. 그러나 피카소는 이 평면에 깊이감을 부여하는 작업을 마치 게임처럼 수수께끼처럼 제시하고 관객에게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시킨다. 동시에 원근법은 하나의 사기라는 사실을 보는 이들에게 일깨워준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그리고 아방가르드였다. 세계는 더 이상 확고하고 변함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며 개인의 감각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입체파는 새롭고 대단한 유희나 마찬가지였다. 145. 1889년에는 파리에서 에펠탑이 완성되었고
1900년에는 지하철이 개통되었다. 도시의 삶이 더욱 화려해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형 유형지로 만들어진 물냉루즈는 유혹적인 빨간 풍차가 돌아가는 입구의 넓은 라운지, 그리고 초대형 나무 코끼리로 장식된 무대를 선보였다. 이 나무 코끼리 밑에서 무희들이 춤을 추었다. 물냉루즈는 곧 파리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도 왕세자 시절 물냉루즈를 자주 찾았다고 한다. 146. 마네가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드가가 수많은 발레리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물냉루즈는 툴루즈 로트레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포스터는 물론이고 유화와 수채화 파스텔화를 통하여 툴루즈 로트레크는 이 특이한 공간에서 일하는 일을, 그리고 이 공간을 찾는 군중들의 다양한 군상들을 예리하고도 감각적으로 묘사해냈다. 147. 물냉루즈는 파리 지행뿐만 아니라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였다. 일찍이 이 무대에서는 에디트 피아프와 이브 몽땅이 공연했으며 1984년 프랭크 시나트라가 물냉루즈의 무대에 서기도 했다. 마르세유 출신의 이브 몽땅은 물냉루즈에서 6살 연상의 에디트 피아프를 만났다. 당시 피아프는 프랑스 제1의 상송 가수였고 이브 몽땅은 2차 세계대전 징집 영장을 피하기 위해 파리로 올라온 시골뜨기였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첫눈에 반한 쪽은 피아프였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두 사람은 1944년부터 2년 반 동안 동거했다. 이 당시 피아프가 느낀 행복한 감정을 담아 부른 노래가 장밋빛 인생이다. 148. 몽파르나스는 파리 생강 좌안의 몽파르나스역과 몽파르나스대로 인근을 가리키는 말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파리 14구에 속해 있다. 공교롭게도 몽파르나스 역시 몽마르트르와 마찬가지로 산이라는 뜻이다. 몽파르나스는 프랑스어로 파르나소스 산, 즉 그리스 신화 속의 시와 음악의 신인 아폴론과 9묘주들이 거주하는 산을 의미한다.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몽파르나스는 20세기 초반부터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변모했다. 몽마르트르가 점차 북적이면서 집값이 비싸져 가난한 예술가들은 몽마르트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149. 모딜리아니에게 큰 영향을 준 선배 예술가들은 세잔, 툴루즈 로트레크 그리고 조각과 브랑쿠시였다. 그는 단순화된 브랑쿠시 조각의 아름다움 그리고 아프리카 원시 예술의 깊이 경도되어 있었다. 조각과 회화를 모두 통틀어 모딜리아니가 늘 탐닉했던 주제는 초상. 그 중에서도 길고 갸름한 얼굴선을 가진 여인의 초상이었다. 이런 형태와 신비스러운 표정 등은 모두 조각에서 얻어낸 아이디어였다. 150.